반갑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수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앞서 이제 그 태안나 센터장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아주 방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태안나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모든 내용들을 다 꼭지를 잡아서 연구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난임 정책은 정말 획기적으로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이나 기구에서부터 시스템 안전한 출산, 임신 출산까지. 근데 이런 발표 내용 중에서 가장 뜻깊고 마음에 와닿았던 게 내용이 누구나 안전한 임시가 출산을 유도한다. 이제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저출산을 하나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난임시술 지원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한 임시가 출산으로서의 난임 정책을 이제 바라봤다라는 게 정말 뜻깊습니다. 전 세계적인 생식건강 차원에서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의 난임 조기 발견, 그다음에 예방, 그다음에 치료 지원 정책으로 변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40대의 난임 시술에서 초점 맞춰져 있는 난임 시술이 아니라 20대들 가임기 시기에 그들을 위한 난임 조기 발견과 예방과 치료 지원 정책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해외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라는 개념인데 별도로 가는 게 아닙니다. 공중보건학적 측면에서 생식건강과 연계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CDC에서는 이미 재생산 건강구호 중심으로 해서 2014년도에 그 난임의 발견, 예방, 관리를 위한 국가 공중보건 행동 계획이라는 헬스 플랜을 일단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그들은 다학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크게 세 가지 목표 하에 조기 예방, 발견, 치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식력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의 행동을 장정하고, 두 번째, 생식력을 위협할 수 있는 의학적 질환을 예방,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촉진하고, 세 번째, 생식력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적, 직업적, 간염성 및 의인성 요인에 대한 노출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정책들을 개발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때의 조건들은 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한다, 에비던스에 기반한다라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는 청소년들과 성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생식기가 발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 때에 적절한 어떤 피임이나 어떤 교육들, 그다음에 난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에 관련된 교육들을 통해서 어떤 이제 그 건강 행동들을 좀 장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방안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또 현재 알려진 과학적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난임 예방을 위한 행동 및 임상적 접근적 개발과 홍보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난임 원인에 대한 선별 검사, 진단, 치료 서비스를 포함한 양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지원하는 식의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난임 대상자 중심의 정신적 심리 정서 지원 강화 파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사실 국가 차원에서 우유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시술 여성들, 그리고 임산부, 그리고 양육자를 대상으로 연계해서 상담을 해주는 유일한 나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체계 자체와 프레임 자체는 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도약기로 넘어가는 이 현 시점 내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현재의 상황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난임 실수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상담센터의 인터벤션 자체가 되게 중요함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상태이고,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보건 서비스 NHS 체계 내에서 이미 난임 치료 의료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포괄적으로 일단 지원이 되고 있고, 일본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의무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들 나라처럼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끔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증가하고 있는 난임, 우울 또는 임산부들의 상담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조건이 현재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단순하게 시설수의 확대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령 지금까지 6개 일단 센터가 개소가 되어 있고 2개가 일단 확충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 기본법 저출산 기본법에 의하면 향후 이제 몇 개까지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단순 시설수가 아니라 그 시설수에 커버할 수 있는 시설 상담소의 인력이 몇 명인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간 그 상담센터가 늘어난 만큼 예산은 충분하게 지원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단 이때 필요한 거는 그렇게 증가를 인력, 그러니까 이제 시공간적인 접근성인 거죠. 대기 시간을 줄여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럼 인력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현재 잠재적인 수요가 어느 정도이고 그들이 느끼는 이제 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색에 대한 어떤 진단과 체계 자체가 좀 정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함께 현재는 난임 우울 상담센터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 어떤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사실은 그거를 언제까지나 일단 센터에 맡길 건지 그런 그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건지에 대한은 이런 파트에 대한 어떤 체계 자체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 갈 방향을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요자 중심 근거 기반 난임 건강 정보 제공 측면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의료진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상담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와 나에 맞는 정보가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스트레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만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스트레스는 줄어줄 수 있고 난임 시술 여성들이 그리고 난임 시술 배우자들이 일단 난임 시술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 조사한 연구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신력 있는 난임 정보, 그들이 요구하는 정보들을 제대로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없습니다. 정보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회 내에서 보조생식 학회나 생식의학 학회나 산부인과 학회 내에서도 난임을 다루지만 그들이 원하는 정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학의 근거에서 이제 난임 수요자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그러한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공신력 있게 개발을 하고 그때 이제 협업을 어디랑 할 건지는 추이 문제라 하더라도 그런 정보들을 구축하고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서 적용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64페이지 제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사실은 그때 요구도 조사를 할 때 난임 시술 전과 시술 과정과 시술 후의 정보들을 다 망라하고 저희가 물어봤는데 27개 항목 중에 38개 항목 중에서 28개 종의 정보 대부분이 90% 이상 다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정보. 특히 생식 건강에 관련된 부분,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 사전 예방에 관련된 부분, 태어난 아이에 대한 정보, 내가 생식 질환을 가지고 있는 난 이런 시술이 맞는 건지, 뭐 결과 해석에 대한 문제, 아주 방대한 정보에서 저희는 어느 정도 순위가 결정될 줄 알았는데 결정되지가 않았을 정도로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정보는 대부분 시술기관 현장 내에서 좀 객관적인 정보를 원해주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유럽 생식의학회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난임 관련 정보와 교육이 부족하다고 가이드라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시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 건강 영양 관련된 심리 상담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 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그 법과 관련된 부분, 생식 기준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이 꼭지를 넣고 싶었으나 저희 전문가이신 저희 김명희 원장님이 계셔가지고 오늘 예상 발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2005년에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저출산 문제 대책회의를 개최할 때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자격은 저는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그 프로라이프 무브먼트라 그래서 낙태 반대하고
배아 복제 반대하고 이런 일을 하는 기관에서 생명운동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05년 어느 날 그 저출산 대책위 회의가 있으니까 그런 민간단체 대표로 참석을 해달라고 연락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그때 예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겠다. 해결의 출구가 없다. 왜냐? 그 회의에서 논의된 거는 여성이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보조금을 30만 원 주는 게 좋을까요? 20만 원 주는 게 좋을까요?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나쁜 말로 발광을 했어요. 발광.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거는 우리 사회가 정부가 앞장서서 여성을 30만 원 주면 안 낳을 아이도 낳을 거라는 결정을 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이 사회가 문제지. 그죠? 돈을 얼마나 쏟아붓어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고 더 나빠졌잖아요. 결국은 그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빠질 거고, 저는 앞으로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나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정책과 환경이거든요. 왜냐하면 난임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마치 난임은 의학적인 문제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난임은 사실 그 산부인과 영역의 의학적인 용어예요. 네? 건강한 커플이 일주일에 2 내지 3회의 성관계를 해서 1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한 경우를 난임이라고 한다. 전제는 여성이 40세 이하일 때. 그때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인 구조상 또는 호르몬상 이상은 없는지를 의학적으로 리서치하는 게 난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를 원하는데 못 낳으면 1년 동안 안 생기면 그걸 난임이라고 하죠. 아까 이동우 그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난임은 의학적인 난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난임이에요. 그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지만 2000년대 초반에 유엔의 인구 정책관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이임을 하면서 모 신문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인구 문제가 왜 발생하는 것 같으냐. 그랬더니 가장 큰 원인이 우리나라의 회식 문화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죠? 회식 문화가 정말 그 시절에는 극악스러웠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남편이 일찍 들어와야 잠자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야근하는 문화. 네? 그렇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은 그냥 두면서 1년 지났으니까 시험관 시술을 해서 낳겠다라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세상이 바뀐 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 안 바뀐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나 미국의 인구가 출생률이 유지되는 것은 미혼 여성의 싱글 맘들이 낳는 아기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부부를 전제로 해서 낳는 아이만 정상적인 아이라는 개념과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인식, 이것을 두면서 한편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혼모가 낳는 아이들에 대한 멸시, 도와주지 않는 거, 부부가 낳은 아이들한테는 많은 보조금과 뭐 이런 걸 하면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때는 너무 비참해요. 제가 2014년에 양육 미혼모라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 여성 100가구를 상대로 해서 서베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비참해요. 왜? 가정에서도 버려지고 사회에서도 벌어지니까. 부모는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애 낳았으니까 넌 내 자식 아니야, 넌 후레 자식이야, 나가. 돌봐주지 않죠. 사회는 그들을 돌봐줄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입양을 해서 애를 키우면 100몇십만 원을 주면서 양육미 엄마가 자기 아이를 키우면 30몇만 원 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난임하고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난임은 난임 그대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거를 풀어갈 거냐 하는 의학적인 메디컬 프로블럼이고, 우리의 사회에서 아이를 못 낳는 거는 사회가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현상인 거라는 거죠. 제가 딸아이만 둘 있고요. 이전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원장을 할 때 저희 기관의 직원이 80%가 여자인데 석사, 박사 거의 80%가 결혼을 안 했습니다. 물론 못한 사람도 있겠죠. 왜?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사회에 못하는 사회를 그냥 두면서 결혼을 해야 임신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결혼을 안 하고 임신을 하게 만들어 주든지, 그죠? 내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박사인데 커리어가 있어서 돈도 좀 있고 그래서 애 낳아서 키우고 싶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불행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두고, 의학은 한계가 있는 통계예요. 아까 최한나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40세가 넘으면 통계적으로 임신이 자연적으로 불가능하고 보조생식술을 해도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뭐 나중에 시험관 시술을 하면 되지. 남자가 미국에 유학가도 있고 나는 여기서 직장 생활하는데 아이 안 생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휴가 내서 와서 그 지원금 받아서 보조생식술을 한대요. 이렇게 가면 확률은 정해져 있는 게임에서 프로덕트가 늘어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난임하고 저출산 문제하고 자꾸 결부시켜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아직은 자궁이 인공이 없으니까 여성들이 아이를 스트레스 없이 갖고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건가를 고민하는 게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변해서 예전에 제가 86년에 결혼했는데 그때도 86년에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고 딸 하나만 낳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딸들을 잘 키웠어요. 박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다 됐어요. 근데 집 안에서의 문화는 여전히 남편은 회식하고 12시에 들어오고, 그죠? 여전히 제사 지내러 시댁에 가야 되고, 제삿날 안 오는 며느리는
나쁜 며느리고 가정교육 잘못 받은 며느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배운 여자들이 결혼을 하겠어요. 그죠? 저희 아이들이 지금 30대 중반에 가임기의 여성입니다. 다 결혼을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나 사회가 자꾸 돈 문제로 이 출산의 문제나 난임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많이 배우고 돈이 많은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저는 돌아봐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어쨌든 저출산은 사회적인 현상으로 좀 접근을 하고 난임은 의학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서 에비던스 베이스를 가지고 해야 되고 또 난임은 저출산이든 아니든 간에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식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그들을 어떻게 원하는 아이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못 가졌을 때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해줄 건지에 따라 고민을 심도 깊게 이 저출산이 아니어도 해서 해결해 주는 노력을 우리 사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학적인 것에 너무 맹신하는 그런 그 사회는 솔루션을 쉽게 찾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난임 임신 우울증 센터 관련해서 뒤늦게나마 그런 것이 생긴 게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 저는 넓게 그 범위를 대상을 확대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성관계를 일주일에 2-3번 해야 아이를 1년 안에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결혼하면 아이는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사실은 저도 난임 환자였어요. 근데 왜 난임인지를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제가 의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가정주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뚱뚱해지는 거예요. 뚱뚱하면 애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영국은 NHS에서 보조생식술 관련한 지원을 받으려면 BMI가 정상이어야 돼요. BMI가 정상이 아니면 시술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난임 임신 우울증 센터가 아니라 임신 난임 종합 상담 센터로 발전을 시켜서 임신과 관련한 모든 정보와 난임에 대한 정보, 심지어는 피임에 관한 정보. 왜냐하면 피임이 때로는 난임을 유발하거든요. 낙태가 상당 부분 난임을 유발하거든요. 그게 다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더 시스테마틱하게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전반적인 임신과 난임, 출산에 관한 종합 상담과 케어가 가능한 그런 상담 센터로 거듭나고 그것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앞서 김명희 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난임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 생식권 보장 차원에서 따로 별개로 독립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좋은 통찰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저출산 정책 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 난임 정책을 저출산 정책하고 독립적으로 떼놓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난임 정책도 연관지어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한나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난임 지원 정책의 목표가
난임 시술 증가가 아니고 출산율 증가여야 된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생각한 바로는요. 일단 그러니까 낳겠다는 사람은 최대한 도와야 되는 것이죠. 예, 낳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낳을 수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아까 그 나이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낳을 수 있는 사람들, 젊은 가임기 여성들의 경우에도 이 소득 제한 때문에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그러면 2인 가족 기준으로 한 622만 원이 되는데 웬만한 맞벌이 부부는 그러니까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한참 이제 결혼하고 자산을 모으고 집도 사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술당 150만 원, 400만 원 되는 이런 부담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임신 출산이 어려운 나이의 경우에 제한은 두되 이 제한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을 빼고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소득 제한 기준을 대폭 상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난임 휴직,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별 고민 없이 임신하고 출산한 게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 절감을 하는데요. 이 난임으로 고민하는 사람들 보면 난임 시술을 받고 하는데 보면 지금 휴가 기간이 3일입니다. 최초 1일만 유급이고요. 근데 보통 한 2, 3개월간의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난임 휴직에 있어서도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난임 휴직, 그러니까 소득 제한도 대폭 상향하고 또 휴직도 보장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고 또 출산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크게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이제 이 교수님께서 치매 안심센터하고 난임 상담센터 비교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적절한 충격적인 비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난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 와서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디 그 제가 칼럼에 보니까 건강검진 때 난소나이 검사 같은 진단 서비스를 뭐 포함시키자고 하는 제안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건강검진은 누구나 받는 거니까 그때 이렇게 난소나이 뭐 이런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마냥 미루다가는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난임 예방에 대한 자연스러운 교육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자그마한 것이라도 좀 실용적인 그런 난임 예방 장치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도 평소에 주셨던 말씀에 더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이런 것들 어떻게 담아낼지 좀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저희가 그래도 정부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잘못 전파가 될까봐 말씀을 드리면은 건강보험은 현재 모두에게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시술을 받으시고 본인 부담금과 일부 이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긴 했지만 어쨌든 시술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소득의 기준에 있는 것은 이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건강보험으로 또 보충적으로는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좀 완화를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앞서 주신 말씀들 중에 저도 이제 가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올해 미래 인구 전략 포럼이라는 것을 개최하면서 저희 인구학자들과 새롭게 공부하면서 배운 말이 있는데, 그 성인 이행기라는 말입니다. 그 미국의 사회학자인 제퍼리 아넷이라는 분이 트랜지셔널 어덜트후드라는 말을 쓰셨는데, 아까 김명희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사회에 비해서 성인이 된다, 진짜 내가 느끼는 성인이 된다, 가족을 그게 이루는 것일 수도 있고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임신 출산도 사실은 그 생애 주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 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비단 한국의 문제뿐만은 아니고 전 세계, 특히 이미 개발된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겪고 있는 것이고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좀 여담을 하자면, 돌아가신 김광석 씨가 30즈음에를 발표하셨을 때 당시에 사회 중위 연령이 29세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려다 보면은 밑으로 50%는 사회에서 내 아래 나이였던 시절이 있었던 반면에 2022년 현재 중위 연령이 45세, 46세 그래요. 15세 넘게 상승을 해서 그만큼 사회에서 어른이 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이 됐거든요. 이제 반면에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지만 너무 많이 강조를 해주셨듯이 가입력에는 일정 기간 나이가 더 나이가 되면은 가입력은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는 것이 의학적인 사실이거든요. 이제 지금 이 난임 지원 정책을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인구 정책으로 볼 것이냐, 보건 정책으로 볼 것이냐, 뭐 지금 현재상으로는 인구 정책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정말 그 두 분야의 귀한 말씀들을 잘 듣고 실천해야겠다, 정책도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 이제 예방적 접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328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이나 어떤 보편적인 건강 검진에 들어오진 못하더라도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가입력 검사, 여성의 경우에 그 항밀로간 호르몬 검사와 필수적인 부인과 초음파, 그리고 남성분들에게는 정액 검사를 실시를 해서 내년부터 이제 시범 사업으로 도입하고 26년부터 전국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이제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보험이 적용되고 바로 건강검진에 포함되면 좋죠. 좋은데, 건강보험은 그 여기 계신 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출을 하셔가지고 모여서 쓰여지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난임도 그 과정을 뭐 오늘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2006년도에 지원해드렸던 걸 생각하면 시술 비용도 훨씬 비쌌는데, 당시에는 정말 거의 그 이제 뭐 급여를 받으시는, 그러니까 사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정말 소액을 지원해 드리는 것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성과들이 드러나고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면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첫 발을 띄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그래서 좀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지켜주시고 때로는 이제 쓴소리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입력 보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회에서 발의를 해주신 최현숙 의원님 안으로도 그렇고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을 좀 발의를 해주신 안이 있어서 계속해서 국회에서 좀 힘써 주십시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필연적으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대비해야 되는 게 미수가 고위험군 영유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듯이 가입력이 가장 좋으신 나이에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게 안 된다면 지금은 저희가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난임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늘어나고 미수가 고위험군 영유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의료비 지원을 확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담아내야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말씀, 센터의 역할 확장 필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센터장님하고 부센터장님이 가장 고민이 많으셨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센터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역할을 담아내기에 조금 제한적이지 않냐라는 말씀이 주셔서 이 부분도 사실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지금 발의해 주신 의원님도 계시고요. 또 수요자 중심 난임 정보도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난임 시술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기관을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정말 환경에 공기청정기가 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배아 며칠 됐을 때 임신부한테 이렇게 시술할 때 몇 개를 주입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이 결과들을 투명하게 알려드리려고 이제 노력 중이거든요. 다만 시술 평가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공개 방식이 마치 어느 병원이 성공률이 높다더라 하는 그런 식의 경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수요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지 노력하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주신 말씀 중에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선영수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3.28 대책을 하면서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가 한 영역이고 나머지 4가지 영역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 부담 경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뭐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건데 난임 지원에 대한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정책과는 별개로 보건의 영역으로 정말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이를 원하시지만 힘드신 분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 시점 2023년을 지내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인구 정책의 측면에서도 분명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서 이제 기타 비혼이나 뭐 다양한 가족 또 이제 난자, 정자, 기증 등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관리 절차가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절차, 배아는 뭐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제가 이건 소관이 아니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이게 필요하다면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 되는지 잘 봐야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디가 하고 있어서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사회적 합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뭐 일례로 뭐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자 난자의 기증이 활발해질 수 있는 뭐 한 가지 이유가 이제 보상을 하거든요. 네. 다만 그런 차원의 접근은 정말 큰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또 다른 의견들도 많은데 저희 행정안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참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 만들어 주신 서정수 의원님, 제위 또 여러 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말씀 드리려다가 이렇게 좀 짧게 넘어갔지만 현재 본인의 임신 목적으로 어차피 보관을 했는데 그 난자도 지금 계속 굉장히 많이 자기 돈 내면서 보관을 하지만 결국은 파트너 못 만나서 폐기되고 하는 경우 그래서 보관된 그 난자의 5%도 지금 채 안 쓴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폐기되고 돈 드니까 또 폐기되고 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임신 목적으로 보관했다가 안 써서 폐기되는 거. 특히 배아는 그 젊은 사람들일수록 여러 개 건강한 배아를 만들고 임신이 또 빨리 돼요. 그래서 지금 애들을 둘 셋 낳는데 걔하고 똑같은 퀄리티의 배아들을 뒀다가 난 더 날 생각 없어요. 해서 폐기되는 배아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의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 40세 넘어가신 분들은 자기 얼려놓은 배아 다 쓰고도 임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배아는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정말 지금 태어난 애들하고 똑같은 그 형제자매 배아들이 있는데 나는 애기 뭐 충분히 낳았으니까 안 했어요. 그 배아를 다 그렇게 버리지 말고 그런 배아를 만들기 어려운 안타까운 난임 환자들에게 난자도 정자도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새로이 뱅킹을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이 든 난임 환자를 위해서 생식 능력 좋은 그 젊은 취약한 계층에 착취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존에 얼려놓고 이제 자기가 사용 안 해서 버리는 생식세포와 배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증수중을 하자는 건데, 이 얘기를 생명윤리과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출산정책에서 관심을 가셨으면 한 말씀 더. 네, 죄송합니다. 보조생식학회에서 지난번 사유리라는 그 외국인 연예인이라고 뭐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보조생식학회에서는 몇몇 관계분을 모시고 제3자 지원 난임 시술 프로그램에 대한 공청회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의견들을 수렴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 보조생식학회나 아니면은 생식의학회 관련 학회에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이 관계자들을 모시고 계속해서 그런 이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가 또 인구 위기 특위로서 정말 국가의 가장 큰 숙제인 그걸 국회에서 이제 여야 의원들이 풀어보려고 노력 중인데, 정말 시적절하게 이 심포지움을 연 것 같습니다. 앞서 두 분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난임 우울증 상담 센터를 17개 시도에 좀 다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하고, 또 정말 우리 최한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가 또 과학이나 현실에 근거한 현실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40세 이상, 그죠? 네. 출산의 여러 가지 그 노화에 따른 문제점,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좀 더 그 가입 연령이 젊고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사회적인 우리가 투자를 하고, 비록 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미성년이 임신을 했더라도 사회가 좀 따뜻하게 생명을 품고 있는 그것에 대한 고귀함으로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나머지는 또 책을 읽어보겠지만 계속 우리가 또 유대를 갖고 국가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듯이 부분 해결해서 정말 국가 소멸 위기 또한 또 국가 균형 발전 이거 같이 생각하면서 해결하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전문적인 식견과 또 여러 가지 노고와 또 정책 제안에 저희 708호 서정숙 의원실이 항상 문을 열고 있을 테니까 많은 좋은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는 사실은 국회는 뭐 저도 오늘 새벽 5시 반에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국가적인 문제를 함께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보건복지위원이니까 보건복지 쪽에도 치중은 하지만 때로는 절대적인 시간이 참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부분별로 전문 지식이라든지 그런 정책 제안은 조금 이제 저희한테 그때 해주시면 저희가 뭐 상임위원회에서 반영할 거, 특위에서 반영할 거, 제가 또 원내 부대표니까 원내 부대표로서 저희 당의 정책으로 반영할 거,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그런데 예산 반영에 또 반영할 것들을 이렇게 잘 나누어서 최대한 반영돼서 우리가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네.